지난번 강의는 애매한 부분에서 갑자기 촬영이 끊겼죠. 제가 실수로 항공 모드로 설정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중간에 전화가 들어오니까 이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이후에 애매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3권의 156페이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거 이전비에 관한 지금 쟁점을 다루고 있죠. 대상자에 관한 건데 첫 번째 거는 뭐 앞에서 봤던 거죠.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거용이 아닌 다른 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 또 공익사업의 시행이지 공익사업이 아닌 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사업 시행자에게서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판례는 다 어때요?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그 임시 수용시설을 제공받던 뭐든 관계없이 다 주거이전비를 제공해야죠. 다만 이제 그 청구권자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구 원에 불과한 경우는 청구권자가 못 된다라는 간단한 결론이고, 그 다음에도 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인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요건을 충족했죠. 현금 청산 대상자. 현금 청산 대상자는 이주 대책을 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돈으로 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도 여기도 이주를 하니까 뭐 필요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판례 보면은 그 또 다른 요건이 이제 거주 요건이죠. 그래서 그 기준 시점인 정비 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 그 법률에 정한 요건하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한 사안인데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일단 소유자도 되죠. 그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소유는 임대를 주고 그 같은 사업구역 내인데 타인의 주거에서 임대받아서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업구역 내에서 소유자와 세입자의 지위를 같이 갖죠. 이런 경우는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고 소유자로서의 지급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그 구체적인 뭐 토지 조성 원가 산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게 많았는데 조금 그래도 이해하기가 조금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1-122에서도 인용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손실보상의 일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은 선지급 의무예요. 동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서 철거 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요지로 가면 둘, 넷, 다섯째 줄 보면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고시 만드는 부족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과 동시이행이 아니라 손실보상이 그 먼저 선이행돼야 된다는 거고, 그 밑에 줄 우측으로 가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이것도 그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밑으로 다시 세 번째 줄 내려가면 사업 시행자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 시행자의 주거 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이제 동시 이행에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동시 이행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민법의 이제 채권 총론에서 다루는 논점이라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는 그 재결 절차에 의할 때는
그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협의 취득에 의할 때는 동시행인데 그 뒤에 재결 절차에 의할 때 선행돼야 된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논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역시 법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권리구제죠.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소송, 이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 별다른 말 없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러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지난번에도 당사자 소송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해서 다툴 때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 보상금만 다툴 때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금만이 아니라 재결 전부를 다투거나 아니면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툴 때는 재결 항고 소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면 그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권리인데,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됐다라는 게 전제로 되죠. 그러니까 그 보상에 관한 쟁송 절차는 행정소송이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나온 게 그 다음 그 논점이죠. 위에 거는 이제 간단했는데, 그 행정소송 중에 뭐냐라는 게 이제 더 부연 설명되어 있죠. 두 번째 판례. 그래서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거다. 이게 그 지난번에 봤던 그 행정청의 확인 결정을 결정이 있어야 구체화되는 권리다. 이러면 그 전에는 어때요? 민사소송이든 당사자 소송이든 제기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확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러면 바로 행정소송법 3조 2호, 요게 이제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런데 재결을 거치면 얘기는 달라져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툴 때, 이 보상금이 수용재결의 일내용이라 그랬죠. 이 수용재결이 486에 있거든요. 486 보면은 486에 그 위에 괄호 3번 있죠. 성질 157인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성질을 아울러가 된다. 뭐냐면 실질은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에요. 왜냐면 그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게 말이 재결인데 그건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라는 얘기고 처분이에요. 보상금이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의 일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쟁송 대상은 그 처분이에요. 따라서 실질은 항고소송이에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행정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행정청, 권리주체가 못 되는 행정청을 필요로 하는데,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 국가, 공공단체, 기타 권리주체만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권리주체가 당사자가 되니까 당사자 소송의 일종이긴 한데 실질은 항고소송이다.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만 당사자 소송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볼까요? 그래가지고 수용재결 중에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면 85조 2항에 규정된 행정소송, 이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데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금의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툴 때는 이때는 재결 취소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위에 거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그 인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완료되어야 되는 보상, 이것도 뭐 재확인한 거죠. 그 핵심을 보면 둘레 다섯째 줄, 보상 대상자는 정비구역 공란공고일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제한된다. 3달 이상 거주 요건이 있죠. 이것도 뭐 이미 앞에서 봤던 거. 다음 줄 보면 이사비 보상, 이것도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인도 청구를 하려면 4개월분, 이 소유자는 2개월분인데 세입자는 4개월분이죠.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이사와 관련돼 가지고 물어주는 게 이주비라는 게 있어요. 이주비라는 건 뭐냐면 그 임시적 주거대책이라 그럴까요?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그
건축업자에게 그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어때요? 그 전세 자금 이걸 갖다가 빌려주는 거를 그 이주비라 그래요. 이주비. 그래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 경기가 좋을 때 이때는 전세금 이걸 무이자로 해가지고 몇 억씩 막 지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몇 년 걸리니까 그 동안에 이사 가서 살 그 전세 그 보증금을 대출하는 이주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주거 이전비는 뭐냐면 그 가계 지출액을 얘기하는 생활비와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산의 운반, 이거 이삿짐이죠. 이사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완료해야 된다. 이건 기존 입장 제약인이고. 자, 네 번째는 뭐 세입자 요거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이건 가볍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 보면은 현금 청산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간에 청산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곧바로 재결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음미할 게 뭐냐면 재결 신청권자는 사업 시행자예요. 근데 요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 그 재산권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눠서 외워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농민, 어민에 가는 경우도 이제 이걸 갖다가 농업업이 이제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농민, 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총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금액이나 차액을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출제가 안 됐던 논점이라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보상인데, 간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익사업 그 시행 지역 밖에를 얘기하는, 지구 밖에. 그 안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니까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으니까 직접적인 건데, 여기는 이제 간접적인 건 밖에 주민들이에요.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하거나 제한받는 건 아니지만, 사업 시행지 이외의 주변 토지의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손실을 간접 손실이라고 하고, 이걸 달리 말하면 그 공용 침해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보상의 문제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판례도 이걸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사업 시행구역 밖에 위치한 거죠. 밖에 위치한 저수지가 기능의 상실이고, 그럼 밖에니까 이거는 공공사업지 밖이니까 간접 손실인데, 직접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요 유추적용 나오죠. 요 유추적용에서, 유추적용하게 되면은 민사소송이 된다 그랬죠. 민사소송이. 그 다음에 이제, 가만있어. 157과 관련해가지고,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157, 158 관련해가지고. 보충자료 9페이지 보면은, 이거 기존 합정이, 그 기존 판례 제약이니, 그 최신 판례라 일단 보여주긴 하는데, 제약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자, 158 관련되는 게, 재개발조합이 관리청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리를 주장하며,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해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뭐에 관한 소송이 민사소송이고 행정소송인지 이거를 나눠서 알아둬야 돼. 그것만 되면은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 항변의 상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 먼저 그걸 심리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자인 경우일 때는 그 지급 절차가 선행됐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자, 그때 이제 그 심리 범위에 가는 건데, 우리가 아까 봤죠.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라 그랬죠. 행정소송. 공법상의 권리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이에요.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투는 거, 이거는 85조에 규정된 행정소송,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 그러죠. 어쨌든 얘도 행정소송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를 청구하는 거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금, 그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에 관한 거는 행정법원의 관할이라는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인도 그 관련되는 것만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민사소송,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거는 민사소송이고,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에 관한 소송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행정소송이고, 그것만 선행지식이 있으면 이 결론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다시 돌아올까요? 자, 간접손실의 요건인데, 이거는 사업시행지 밖에,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추상적인 건 안 된다는 건 앞에서도 여러 번 봤죠. 자, 일반적 내용인데, 물리적, 기술적 손실과 경제적, 사회적 손실. 전자는 공해라고 해서 공사 중에 소음 진동이나 완성된 시설에 의한 일조 전파에 대한 장애, 이 수용적 침해인데,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오늘 시간에 뒤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비의도적, 결과적 이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침해죠. 후자는 땡건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이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그 지역경제 영향. 이게 지역경제가 다 그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 다 지역 주민들이 다 떠나니까 장사 되겠어요. 그죠? 어업권의 소멸에 따라 어업활동의 쇠퇴하에 생기는 경제활동의 영향 등 지역사회 변동을 통해 개인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말하는데, 일단 법률에 규정된 건 별도로 외워야 돼요. 법률은 법률대로.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에 대한 거, 이렇게 나눠진다. 그 다음에 그 잔여지에 가는 게, 그 통로, 또랑, 담장 등의 공사, 이건데, 그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을 인하여, 이 잔여지가 뭐예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남은 땅을 잔여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여지라는 개념이 밖의 땅이라는 거. 그 안의 땅은 직접 수용당하니까 당연히 보상받죠. 그러니까 잔여지라는 개념이 밖의 거니까 이게 간접 보상 대상이에요. 그 잔여지라는 개념 갖고. 손실이 있을 때, 그래서 잔여지 손실보상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여지의 통로, 또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할 때는 그 손실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비 비용을 보상해야 되는 건데, 다만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 비용을 합한 금액이 땅값보다 큰 경우, 이때는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여 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일단 손실의 범위인데, 이건 세 번째 줄 보면, 보상해야 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의 가격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이게 그 옛날에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잔여지만 남게 되니까 통로가 없다. 이걸 맹지라 그러거든요. 맹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땅, 막혀 있는 땅. 이렇게 되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죠. 근데 그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의 기인하에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 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의 변경 외에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다 포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보상법에 그 보상금에 관한 거는 예외가 없어요. 다 그 재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거 다 똑같아요. 뭐라 정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손실이나 비용 공사비 보상, 이거는 사업이 완료한 날 또는 사업 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거라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이 안은.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사가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 그래가지고 이 누구한테 하느냐, 요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사업 인정 전에는, 근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예요. 그 다음에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권리존속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이 성질이 뭐냐? 형성권이라 그래요. 형성권 하면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1편에서 배웠죠. 그래서 판례도 그 판례 1번은 이제 그 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미 앞에서 봤던 거예요. 그 보상도 안 하고 그 철거해버리면 이건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거라 분류가 이건 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는데, 수용과 보상과 관련되니까 여기다도 일단 실어놓은 건데, 이거는 손해배상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거부에 대한 것도 이거 행정소송으로 된다라는 거고, 왜냐면 잔여지 매수도 실질은 뭐예요? 잔여지 매수하는 그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손실보상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세분류해서 나오죠.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얘도 아까 봤던 그 주거이전비도 실질은 손실보상이고, 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요건을 구비한 때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소유위원회 재결이 없더라도, 이 결정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해 수용의 요구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이다. 그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관해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85조 2항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다. 그럼 보상금 증감에 관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 계속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암기하라고. 자, 그 다음에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인 거 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청구 의사표시 상대방, 이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다. 이건 뭐 법률 내용 그대로죠. 사업 인정 이전에는 사업시행자,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뭐 법률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 수령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배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를 볼 수는 없다. 당연하죠. 그죠? 뭐 상대방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6번, 7번은 6, 7, 8번은 분류는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아까 잔여지 손실보상 그쪽으로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분류는 적절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판례 규제하고 핵심 정리 작업할 때는 이건 분류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일단 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매수 청구가 아니라 그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인데, 이것도 결론은 알고 있죠. 예외 없다. 재결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7번에 가는 건데,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한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런 것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 손실의 일부가, 근데 핵심이 나오죠. 원인이 공익사업이라는 게 아닐 때,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이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인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쪽 보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 이건 이제 민법의 채권 총론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데 배제할 수도 없어요. 손실보상과 관련되는 거라. 자, 이렇게 되면 뭐냐? 그 이행 청구를 해야만 이게 이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행 청구를 한 다음 날, 뭐 요거 그냥 익혀둘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잔여지만이 아니라 잔여 건축물에 관한 보상 규정도 있다. 이것도 내용은 뭐 유사해. 다만 이거 옛날에 없던 게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된 거라, 잔여지만이 아니라 잔여 건축물도 그렇다.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잔여지하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판례로 바로 가면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일부가 수용된 거죠. 잔여 건물 부분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거 유추적용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결론 정도,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일단 길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이거는 이제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다라는 분류를 먼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만 법률에 규정돼 있지. 뭐 소수 잔존자 보상, 뭐 이런 게 법률에 규정돼 있다면 틀린 거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잔여지도 개념상 밖에 거라 그랬죠. 잔존자도 뭐예요? 잔존했다는 얘기는 밖에 남아있는 걸 잔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손실. 간접손실 보상의 목록은 외울 것도 없어요. 잔여지, 잔여건축물, 잔존자, 이게 밖을 암시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밖이라는 말이 다 나오니까 이 분류를 틀릴 수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밖이라는 거 말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건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소수 잔존자 보상. 이게 간접 손실 보상의 분류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뭐가 돼 있는지, 규정돼 있는지는 제목은 외워야 돼요. 일단 제목, 소수 잔존자 보상이 있고, 대지 등에 관한 거, 뭐 건축물에 관한 거, 공작물, 업, 영업 손실, 농업, 뭐 이런 목록은 일단 알아둬야 되고, 본문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단순 암기기 때문에 제가 읽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별로 뭐 해석을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4페이지로 가면 판례로 넘어갑시다. 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상 지역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위탁 판매 사업. 이러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이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공유 하수면 매립으로 이게 매립면허가 특허라 그랬죠. 매립되면은 이제 어때요? 수산물을 못 잡아오니까 위탁 판매 수수료가 수입이 없어지겠죠. 이거 인정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수산업협동조합이 뭐 직접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영위하든 밖이니까 간접 보상이죠. 사업자에게 공공사업 시행 후에도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요게 배우지 상실에 관한 거거든요. 요게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면 배우지 상실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단지 고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이용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용역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 이건 배우지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요건이 3분의 2거든요. 농업도 그렇고. 자, 왼쪽 페이지에 잠깐 볼까요? 법률, 시행규칙 내용. 배우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야 이제 보상이 되는 건데, 이건 배우지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지란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인데, 여기 주민들의 3분의 2가 떠나버려야 배우지 상실이 되는 거지. 이건 배우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행규칙의 내용하고 연결하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죠? 요게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인한 거, 그 과정, 원인으로, 시행으로 인한, 그러니까 원인만이 아니라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거 굉장히 또 앞으로 출제가 많이 될 판례예요. 지금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면 헷갈려요. 공익사업이 원인으로 돼서 발생한 것만 물어주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그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중요한 논점이죠. 안 보면 헷갈리기 딱 좋아요, 이건.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해 토지보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근데 동시에 행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의 공사 완료일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 기간이 지나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별개다라는 거로 보면 돼요. 손실보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
이걸 행사할 수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왜냐면 손해배상이 그 소멸시효가 더 길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민법 논점이라 그걸 뒤틀어낼 것 같지는 않은데, 통상 이게 두 개가 별개의 청구권이면 그 경합관계라고 해서 양립이 가능하다. 근데 이중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는데,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뒤틀어 출제되면 그거는 똥오줌 못 가리는 교수가 되겠죠. 이건 민법 논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 별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안 돼도 손해배상 가능하다. 뒤에 거 논점은 행정법의 중요한 논점이고, 여러 개 되면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소화가 되면 뭐 물론 더 좋겠죠. 그다음 농업도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보상 기준과 내용인데, 역대 헌법상 보상 기준은 강론 공부하거나 헌법 공부하는 수험생만 외우면 돼요. 근데 행정법 총론에는 출제될 리가 없어요. 현행 헌법만 알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현행 헌법, 이것도 몇 번이나 봤죠. 정당한 보상이고 해석이 완전한 보상이다라는 거죠. 학설도 완전한 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수설인데, 여기도 이제 광의협의로 나눠져요. 그 피침의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보상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견해와 그 부대적 손실까지, 이건 부대적인 건 직접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파생된 걸 얘기하죠.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요 넓게 포함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상당 보상설은 뭐냐면 그 상당한 정도만 물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다. 근데 판례도 완전 보상설이죠.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 보상을 뜻하지만 개발이익, 이거 말하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물어주는 건 아니다. 그 개발이익은 뒤에서 별도로 볼 거예요. 그 헌재 결정이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피소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거다. 그렇지만 역시 불로소득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 가치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해서 완전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므로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소용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소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지공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건 여기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 이거는 뭐냐면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로 하는 거, 이거 정당보상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도 표준지에 가는 것 좀 더 다시 볼 거예요. 법률상의 보상 기준 및 내용인데, 공영수익의 경우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근데 적정 가격, 이게 이제 위헌자분데, 위헌이면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합헌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이건 시가에 지금도 한 75%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적게 물어주는 거예요, 보상을. 그런데 이게 그 합헌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 세 번째,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시가에 의한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의미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다라는 사실,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암기해 둬야 돼요. 비교 표준지 선정 방법, 솔직히 근데 이런 거는 출제를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지가 산정에 관한 거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도시구역 내냐 바뀌냐, 요거에 따라 도시구역 내는 용도지역을 우선, 도시구역 바뀌면 용도지역을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산정하는 이용상황 우선의 원칙. 어쨌든 출제에 반영된 거라 외워둘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표준지 선정 방법인데,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을 때는
용도 지역이 우선이라 그랬죠. 용도 지역이 토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 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 이용 사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는 지역 요인이나 개별 요인의 분석 등 품등 비교에서 참작하면 될 일이다. 결론은 뭐 위에 거하고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잠깐 용어 정도 알아두면 돼. 토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정하는 걸 사정 보정이라 그러죠. 그다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공시기준일과 가격 시점 사이에 지가 변동률, 물가 상률을 고려해서 수정하는 건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기술적인 건데 사실은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 현재 상태가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 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경우 임목 본수도가 높아 관계법령상 토지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타 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 이거는 중복 반영이라 위법이다. 그냥 뭐 이거는 에어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아야지. 이런 걸 뒤틀어 출제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질 놈이 되겠죠. 그 다음 토지가격 비준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쪽 보면 보상액 산정 기준이 아니라 단지 참작절에 불과하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보상금 산정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다라는 거고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뭐냐면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국에 2천만이 넘는 필지가 있는데 그걸 다 국토교통부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55만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로 선정해가지고 직접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감정평가사 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그 직접 국가 예산으로 산정하고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지방자치단체 하단에서 표준지 이외의 땅에 관한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걸 참조해가지고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도록 개별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그 기준표가 토지가격 비준표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 알면은 이거는 뭐 어려운 판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기술적인 거라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네 번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거래 사례가 있냐 없냐인데 거래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될 건 아니다라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쟁점이에요. 인근 유사 토지에 보상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입증될 때는 참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작. 그 보상 사례 가격이 개발 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게 아닌 경우라도 개발 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해 보정한 보상 사례 가격은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참작할 수 있다라는 재량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현황 평가의 원칙인데 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 이게 이제 용도 지역 그게 아니와 달리 이제 현실적 이용 상황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 이런 것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걸 전제로 한 경우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출제된 걸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보면은 산지 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시행으로 토지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그 보상에서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 변경될 당시의 토지 이용 상황 이게 임야거든요. 임야.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불법 형질 변경이니까 이게 뭐냐면 임야를 갖다가 대지로 바꾼 거예요. 나대지로. 근데 이게 적법한 거였으면 나대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니까 좀 비싸겠죠. 대지가 임야보다는 훨씬 비싸죠. 근데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게 불법이니까 변경되기 전에 임야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산지복구 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맡는 걸 다시 산지복구를 해야 되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예외예요. 이때는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 괄호 열고 여러분들 나대지라고 주석을 달아줄 걸 그랬어요. 아까 그 세 번째 주, 위에 판례 세 번째 주 토지 이용 상황, 이거는 임야고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나대지예요. 나대지가 보상 기준이 되는 현실적 이용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지역적인 건데, 공익 계획 사업이나 도시계획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정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로 계획 제한과 그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 공도 부지, 이거는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그 핵심적인 논거가 말하면 세 번째 줄 나와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공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상 사도에서 제어되고 있다라는 게 배경이고, 그 다음에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은 배제한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불로소득 아니에요? 이 공익사업 때문에 땅값이 뛴 거, 이거는 전형적인 불로소득이니까 이거는 배제한다라는 거죠. 그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협의가 되면 협의 취득 당시, 이거 보상금 산정 기준 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동되기 전에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 계획 제한이냐, 그 개별적 계획 제한이냐, 이거를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충 자료에 2페이지 보면은, 보충 자료 2페이지 보면 그 중간 아래 부분에 일반적 계획 제한 있죠? 아, 이건 지역지구 구역. 뭐라 정리하면 돼?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역지구 구역, 이거 입에 줄줄 나와야 돼요. 어차피 7교 수험생이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강론에서 어차피 용도지역, 이런 거 다 몇 가지, 네 가지, 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계획 제한은 이거는 지역지구 구역에다가 세 번째 판례 사안이 있는 거, 자연공원 지정, 공원 용도 지구 계획에 따른, 여기도 용도 지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지구 구역 이러면 다 판례 사안 몰아때릴 수 있고, 개별적 제한은 이거는 이제 계획으로 인한 거예요. 계획으로 인한 건데, 판례 사안이 있는 건 하나죠. 그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게 이제 옛날 용어고, 현행법상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1, 2번이 사실상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 인정고시. 요 일반적 계획 제한이냐, 개별적 제한이냐,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고 할걸? 요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단 저 용어를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자, 다시 돌아올까요? 자, 첫째 판례 보면은,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이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 이거는 얘 때문에 제한이 가해진 거니까 얘 때문에 얘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해야 돼요. 이러면 보상금이 많겠죠. 반면에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얘 때문에 그 땅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당의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 제한이 가해진 상태인 경우는 이때는 어때요?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익사업 시행할 때는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제한이 없는데 이 사업 때문에 제한을 받게 될 때는 이거는 제한이 없는 상태.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평가해야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지구 구역 나오면 일반적이죠.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미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 그거죠. 두 번째는 뭐 중복된 거라 넘어가고, 세 번째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독지 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산정하는 거, 이거 그
용도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하여 평가해야 된다. 이건 해석이 되죠. 왜? 공원 조성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거니까 이건 변경되기 전에 걸 적용해야 돼. 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바로 본문으로 가면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되어 이용 제한이 가해진 경우의 공법상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죠. 개별적 계획 제한. 이러면 어때? 제한을 안 받는 상태로 한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이제 오히려 반대 사안이죠. 그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된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본 거라면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도 이제 반대 사안에도 결론은 마찬가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됐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 두 번째쯤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 말로 하면 일반적 계획 제한이죠. 그러면 제한을 받는 상태. 반면에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에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 이때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 뭐 다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8번도 뭐 마찬가지고 9번 판례 보면은 바로 본문으로 가면 2개 이상의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이거는 전혀 별개잖아요.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죠.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의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때 일괄 평가가 허용된다. 그다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판단은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상식적인 결론이니까 뭐 예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가격 시점은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 성립 당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으로 가면 재결 당시 가격에 의한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 보면 손실보상과 산정 기준이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최초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다. 이거는 좀 저도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률에는 분명히 그 협의 성립 당시,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 고시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거 판례를 물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판례를 물으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앞에서도 이거 봤잖아요. 판례를 물으면 이렇게 접근하세요. 저도 이건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법률 물으면 협의 성립 또는 재결 성립 당시 이렇게 보상액 산정은 이거는 숫자까지 외워두는 게 감정평가 법인 등 3명이에요. 3명. 옛날에 2명이었다가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3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숫자를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 정도고. 그래서 감정평가 그 법인 등에서 한다라는 거.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개발이익의 환수인데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죠. 이 공익사업 때문에 그냥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우연하게 우리 옆 동네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땅값이 뛴 거 이거 환수하는 건데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한편 이러한 토지 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나 개발사업자 등과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는 게 법적 근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게 사업시행자죠. 얘나 이제 이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환수 방법이 달라요.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 세종특별자치시 옛날에 유치전이 치열했는데
제 고향인 그 충북 진천군, 거기도 유치 신청한 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죠. 진천이 결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죠. 왜냐면 그 신행정도 거기 신행정 수도 그 입지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받고 그 지역을 떠나면 밖의 지역은 어때요? 시가보다 몇 배 뛴 가격이 뛴 거예요. 여기 시가조차 못 받고 쫓겨나는데 밖에는 몇 배 뛰었어요. 그럼 이 시가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 받아가지고 밖에 옛날 수준의 땅을 살 수 있어요? 택도 없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때도 유치작전은 뭐냐? 우리 동네 유치가 아니라 우리 옆 동네 유치작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당시에 행정국이 뭐죠? 조치현읍이었죠? 조치현읍하고 뭐 공주시 여기가 유치에 성공했다고 막 동네 축제를 하고 꽹가리 치고 막 동네 축제 하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죠. 저 지금 환호가 불과 얼마 지나면 곡소리로 바뀔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이제 어때요? 몰입기 두르고 결사 반대 뭐 이러면서 결사항전 뭐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참 안타까운 일이. 옆 동네는 몇 배 뛰는 거고 거기 대상 지역에 편입되면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시가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자, 그래가지고 자 판례를 보면 수용 대상 토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이고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고시 후에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거는 다른 사업 시행자가 환수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환수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감각으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인데 자 바로 핵심으로 가면 공시지가의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면 이건 환수해야 된다 그랬죠.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반대로 공시지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 이 개발이 안 됐다면 자연적으로 상승할 자연적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반대로 자연적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 사항으로 참작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게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는 거. 땅값이 뛰면 까는 거고 땅값이 오히려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굉장히 그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공단 이런 게 들어오면 땅값이 뛰겠지만 오히려 뭐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 경우는 그 땅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지역 내 주민은 적정가격, 이게 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이건 2-218에서 인용했는데, 이건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 그래가지고 개발부담금이란 뭐 개념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판례로 넘어가면 그 핵심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토지를 신탁하고, 자, 여러분들은 이 신탁도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다루는 건데, 요 신탁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배경 지식만 알면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위임위탁. 이때도 권한이 넘어가죠. 그럼 권한이에요. 권리가 아니라. 근데 신탁. 이거는 이제 권리가 넘어가는 거. 어쨌든, 위임, 위탁, 신탁 다 넘어가요. 그것만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이익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난 개발이익의 계속주체와 개발부담금 납부임에도 누구? 당연히 권리가 넘어가니까 수탁자. 너무 쉽죠? 이런 개념 문제. 그 밖의 주민은 조세예요. 땅값 뛰면 재산세 늘어나겠죠? 종부세 이런 거. 팔면 양도소득세. 세금,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납부 방법도 알아두세요. 근데 이거는 외우면 현금 납부가 원칙이 예외적으로 물납. 물납은 뭐냐면 물건 납부예요. 또 내가 부동산의 땅값이 몇 배 뛰었는데 이걸 현금화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땅의 일부, 주식의 일부로 하는 거 물납이라 그래요. 이거는 개발부담금만이 아니라 이제 강론에 가면 재무행정법에 세금 납부도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물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칙이 같으니까 어차피 외워두세요. 공용 사용의 경우 뭐 이것도 적정 가격이에요. 공용 제한의 경우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이 보상 규정이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하는 건 뭐 앞에서 이미 봤고 사회적 제약이다 대법원 판례. 헌재는 예외적인 경우 위헌이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고압 전선의 소유자에게 최대 행진거리 내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냐? 제한적으로만 그렇다. 행진거리는 그 바람이 불면 이 전기줄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죠. 이 좌우로 흔들리면 그냥 정지되어 있을 때는 그 고압 전기에 영향을 받는 게 여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피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런 건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너무 지엽적인 거라 출제된 바도 없고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전시보상의 경우 이런 게 하나 있다. 평시보다 불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건데 전시보상 뭐 그런 게 합리적이긴 한데 우리는 이걸 나눠서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독일 기본법에만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저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의 내용 범위. 이게 참 진짜 손실보상도 양이 꽤 많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